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구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체 이제 예정했던 300문제 가운데 150문제를 풀었고 오늘 이제 151번 문제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제 중반을 넘어갔으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문제 속에서 좀 정리해 나가는 것 어느 정도 이제는 속도가 붙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계속해서 좀 신경 써 가시면서 내용 같이 해 주시죠. 자, 이제 15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하위 정부 모형에서 정책 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었죠. 이 하위 정부 모형이 그러니까 철의 삼각,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데 그 트라이앵글의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에 이 의회의 위원회, 그 다음에 관료,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계층이 전부 다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기 보시면 일본의 시민단체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 소관부처, 관료조직과 관련 이익집단, 의회의 위원회는 하위 정부 모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하위 정부 모형뿐만이 아니라 정책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루어지는 정책 네트워크에서 다루어지는 이슈 네트워크와 그다음 정책 공동체 하위 정부 모형과 더불어서 같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15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유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수평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덜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죠.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 조직이다. 그랬습니다. 태스크포스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태스크포스하고 프로젝트 팀 두 가지의 내용을 이제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해결이 되면은 바로 이제 해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넘어갈 때에도 이제 파견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관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견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부서를 옮겨가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원들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2번 보죠.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앞서 설명한 내용들 감안을 하면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 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 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 통일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랬는데 이 지금 매트릭스 조직은 일단은 수평 조직과 수직 조직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능 조직과 사업 조직을 결합한 형태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인 결합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조직 구성 요소가 한대로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명령의 통일 원리 이게 이제 잘 구현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제 어떤 책임 소재, 책임이나 권한의 어떤 소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구조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지금
뭐 앞의 내용은 지금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령 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 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틀린 문제를 골라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데프트의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조직의 특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5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의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정보 소유의 차이. 그래서 지식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의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길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보화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행한 지역 정보화 정책의 사례이다. 그랬습니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지역 정보화 마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농촌 지역과 이 도시 지역 간을 이렇게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내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마을에서 뭐 생산이 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직거래도 좀 해보도록 하고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죠. 이렇게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 지역을 이렇게 좀 각 지역의 이제 소식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시죠.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단 이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민간 기업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2020년에 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그 명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을 해서 변경된 법령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시험을 보시려고 한다면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관련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자료는 이제 조만간에 한번 공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가. 뭐 과거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랑 같은 내용도 있고 좀 변동이 된 내용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특징적으로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이제 없어지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동이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 얘기는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 시책, 예전에 국가정보화 시책이라고 얘기했었던 지능정보화 기본 계획이 과거에는 이제 5년 단위로
수립이 됐었는데 이제 3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지금 11회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바로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도 좀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그 내용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층제는 잘 아시겠지만 수직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번의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2번.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컨트롤 스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통솔 범위는 그 관리자가 다스릴 수 있는 부하의 범위, 숫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요즘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통솔 범위가 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분업을 하게 돼가지고 성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맡게 되고 가급적 한 가지 업무만 수에 전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업무를 엄청나게 쪼갰다는 거죠. 부서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서와 부서 간에 연결이 되고 그 부서와 부서 간에 어떤 조정을 해야 될 여지들은 그만큼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예,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조직들은 나누어지게 되면 자기 부서의 이해관계에 이제 중심을 두고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의 필요성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 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방식들은 부성화, 일본어를 차용해가지고 지금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부서화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4번의 이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따라서 지금 이제 정답이 뭐냐라고 볼 것 같으면 정답은 이제 3번의 내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의 분업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은 부서가 나누어 좀 강조가 되면서 이 소통의 가능성, 소통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좀 증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15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55번에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 같이 보시죠.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동기 유발을 하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인은 3가지가 있었죠. 노력에 따른 성과를 얘기하는 기대감,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하는 수단성, 그 다음에 그 보상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는 유의성, 유인가라고 얘기하는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자, 1번 봅니다.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충족되어야 한다.
1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죠? 다음 2번.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유인가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죠. 솔깃해야 돼.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인데 4번이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없는 내용이겠죠.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이론에서 나타나는 이 동기부여 이론과 그다음에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내용 설명하면서도 많이 강조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15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좀 간단한 문제인데요. 문제 볼게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뭐 이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외워서 기억하는 것이 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내용들 이게 지금 뭐 행정학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IT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1번 속도 굉장히 빠르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많은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 다양성.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정보들이 다닐 수 있고 또 크기. 우리가 크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보의 어떤 양, 뭐 이런 것들을 볼륨이라고 얘기하죠. 부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한꺼번에 다양하게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수동성 그랬는데 수동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뭔가가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15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속도, 다양성, 크기 이 세 가지가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5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배태성과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배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 전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같은 성질을 우리가 조직의 배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달리 진행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비슷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1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배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 이런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이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앞뒤가 바뀌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보다 정당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조직의 배태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합리적 경제적 신제도주의라고 얘기는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라고 얘기하는 합리적 경제적 신제도주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바로 이제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2번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담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는 이야기고 다음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조직 종류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2, 3, 4번의 내용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5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소 이제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아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내용 같은 것들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거나, 모르는 뭐 용어가 나왔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단어나 용어들은 좀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158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보시면 1번 부성화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 부성화, 그러니까 부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거는 뭐 조정이 아니라 이 조정 이전에 부서를 잘게 쪼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업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분업에 관한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1번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통솔 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그렇죠. 통솔 범위가 좁으면 계속 위로 쌓이지. 그러니까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맞는 이야기고. 다음, 개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들을 잡아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나누는 거죠. 이것도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번.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기능 구조의 측면과 사업 구조의 측면, 명령 체계가 이제 더블로 있기 때문에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위반해서 책임 소재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그 조직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들의 핵심들, 지금 설명해 놓은 문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9번 문제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159번 문제,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게 나오겠죠. 자, 수평 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이다. 그랬는데 이 수평 구조 자체는 수직적인 계층제를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 각각의 그 부서들끼리 어떤 조정을 가능하게 만든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1번이 바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2, 3, 4번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봅시다. 2번,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그랬는데 유기적 조직에서 이 기능이 분산이 되어 있지 분권화가 아니라 그 기계적 조직에서는 집권화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그랬는데 위원회 조직은 이거는 내용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회는 합의제예요. 위원장이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임제로 운영이 되는 계층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에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물론 이 에도크라시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는 있다고 하나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는 조금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따라서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계층한다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2, 3, 4번의 내용은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조직구조 유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 어떻게 조금 다르냐 하는 것들, 또 기존의 이제 계층제 구조와 탈관료제 구조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160번 보겠습니다. 160번은 지난 앞 시간에 이제 봤었던 BSC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 보시죠.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4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자, 1번. 학습 성장 관점은 구성원이 능력 개발이나 직무 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그렇죠. 인적 자원의 성과 자체를 통해서 이제 조직의 성과를 감안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1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무형 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 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그렇죠.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알아내기는 조금 어렵고 이 성과 평가에 대한 시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을 시켜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고객 관점의 성과 지표에는 고객 만족도, 신규 고객 증가 수 등이 있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는데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얼마만큼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에 보다 더 관심을 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160번에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4번 같은 경우엔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죠. 개별적인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와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 요게 이제 뒤바뀌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1번 문제 보시죠. 다음 조직 구조의 유형들을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로 옳게 배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 상당히 잘 나오는 구조인데 데프트의 조직 구조 유형의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시죠. 교재에서 설명했던 순서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 설명한 내용들이 기계적인 구조의 특징에서 유기적인 구조의 특징이 좀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적 구조가 강조되는 측면에서 수평적 구조가 강조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사업부제 구조하고 이제 관료제인데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는 이 둘 가운데서 뭐예요? 관료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번, 2번을 답으로 놓고서 후보로 놓고서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3번, 4번을 놓고서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될 텐데, 네트워크 구조는 3번, 4번이 전부 다 기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논외로 합시다. 자, 관료제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사업부제 구조죠. 사업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구조가 등장하고 수평 구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미음,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이 순서로 가는 게 맞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1번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데프트의 조직 구조 모형의 그 속성의 순서 이거는 뭐 정리되어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여기 문제 보면은 그 용어 자체가 뭐 사업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업 부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속성별로 구조를 나누는 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데프트의 조직 구조 모형에서 봤었던 사업 구조 모형, 사업 기능 구조, 사업 기능 구조에 이제 상반되는 사업 구조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1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16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에도크라시는 앞 문제에서도 뭐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탈관료제 모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관료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 나왔던 내용이다. 그래서 관료제를 조금 보완시켜서 관료제 폐단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제시가 된 내용이 바로 에도크라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런데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이것은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에도크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료제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1번의 내용은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3번.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이다. 4번.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 구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에도크라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에도크라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도크라시는 관료제의 폐단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을 강조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업무가 처리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에도크라시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6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BSC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봤었으니까 이제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 성과표의 관점과 측정 지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4개의 관점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학습과 성장 관점, 그런데 직무 만족도. 이게 직무 만족도라고 하는 건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2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래서 민원인의 불만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민원인의 불만율은 이건 고객 관점에서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일 것 같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과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재무적 관점, 신규 고객의 증감. 그랬는데 신규 고객의 증감 역시도 이거는 고객 관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재무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어요. 자, 다음에 고객 관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이거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고객 관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바르게 연결이 된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균형 성과표 같은 내용들은 각각의 관점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의미에서 조직을 보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표가 그 목표하는 바를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매치가 조금 잘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매년 1월마다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공기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다음에 준정부기관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조직은 공공기관은 5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1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다음 2번. 준시장형 공기업.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위탁집행형 공기업. 그랬는데 공기업 가운데서는 위탁집행형 공기업은 없죠. 지금 2번에 준시장형 공기업이 나왔으니까 공기업을 강조하려고 하면 시장형 공기업이 나오든지 아니면 위탁집행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준정부기관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번은 틀린 얘기죠. 다음 4번의 기타 공공기관은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4번엔 틀린 내용을 봐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 2021년도에 발표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10개가 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요 정도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알아둬도 이 속성에 대한 문제들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아까 봤었던 16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편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뭐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머릿속으로 좀 넣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65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문제 보시죠.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앱은 공공 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 서비스 개발이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그랬습니다. 이건 뭐 지금 웹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뭐 행정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행정 정보를 전자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편리하게 정보 제공을 해 나가는 하나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웹 1.0, 웹 2.0, 웹 3.0 요 세 가지의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웹 1.0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웹 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웹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와 시민이 서로 좀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도 받는 그러한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서 1.0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웹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는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어떤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개개인의 그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웹 3.0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하이퍼링크 중심의 웹 1.0 기술. 이것은 이제 일방향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2번. 플랫폼 기반의 웹 2.0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랫폼,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수요자와 정보의 공급자가 한 곳에 모여서 한쪽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쪽에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웹 2.0 기술의 가장 그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였어요?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리액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서울버스 앱, 지금은 이제 그 카카오버스가 되어 있는 그 버스 정류장마다 또 버스 노선 번호별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류장에 뭐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이 같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정보들은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플랫폼 기반의 웹 2.0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시멘틱 웹 기반의 웹 3.0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출해내는 거. 이게 지금 바람직한 정보인가 아닌가? 이거를 컴퓨터가 생각해가지고 걸러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휴리스틱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에 많이 활용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면 어떤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원래대로 이렇게 그 좀 고쳐가지고 내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백신에 고칠 수 있는 그 바이러스 목록이 없으면, 그 백신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백신 엔진에서 어떤 악성 코드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맞나? 이게 바이러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이해를 해가지고 바이러스다 싶으면은 알람도 울리고 자동으로 치료도 하고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멘틱 웹의 웹 3.0 기술이고요.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웹 3.0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냉장고에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그 물건에다가 이 인터넷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뭐 전열기에 불을 킨다든지 뭐 사무실에 불을 자동으로 끄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루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165번에는 정답이 여기서는 플랫폼 기반의 웹 2.0 기술이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ICT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 1.0, 웹 2.0, 웹 3.0 각각의 그 다음 16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총체적 품질 관리와 목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총체적 품질 관리와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설명하면서 또 문제풀이 하면서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총체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목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토의하고 협의하고 구성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찍어 내려주는 이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생각하는 그러한 체계가 이제 중심이다. 근데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 목표의 달성. 이게 이제 다를 뿐이라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이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TQM이 X 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 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머리를 맞대려고 한다면 모두가 조직을 위해서 좀 조직이 잘 되려고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 이론적 인간관처럼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목줄 잡고 끌고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맞지가 않다. 따라서 TQM도 MBO도 전부 다 Y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TQM이 분권화된 조직 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 관리 방식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자의 목적을 따라서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정해지고 품질 수준이 정해지게 되면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QM도 MBO도 전부 다 분권화된 방식을, 조직관리 방식을 채택하지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2번도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3번.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 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좀 강조할 거고,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이룬다라고 하면 고객 만족이 높아지겠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내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는 MBO의 특징이 될 거고, 고객 만족 제고는 이제 TQM의 성질이 될 건데, 지금 요거는 반대로 나와 있네. 그지? 그래서 MBO가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TQM은 조직 고객 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1, 2, 3번이 지금 다 틀린 얘기네. 자,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지금 MBO와 TQM을 구분해가지고 그 문제 나오는 경우들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이제 MBO와 TQ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계층제 운영하고는 좀 다르죠. 기존의 계층제 운영과는 다르게 각자가 전부 다 수평적인 어떤 입장 아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CEO가 하고 모든 어떤 책임은 CEO가 지는 거야. 그런데 그 CEO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을 CEO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구성원들 전체의 어떤 토의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TQM과 MBO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잘 유념해 두시고 기존 계층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도 잘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67번 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도 조금 본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죠. 1번부터 봅니다.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 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질, 요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자질론이 되겠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행태 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그렇죠. 네. 오하이오 대학, 아이오와 대학, 미시간 대학 대표적인
행태론 연구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의 상황 조건론,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등이 있다. 요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4번이 여기서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일단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7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몇 번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 뭐 자질 이론이라든지 행태 이론이라든지 상황 이론이라든지 각각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표되는 학자들이 누가 있는가 요 정도까지는, 대표적인 연구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168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조직 이론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까지 풀고 나면 이제 조직 이론은 땡. 이제 다음 인사이론, 인사행정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조직 이론의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온라인 시민 참여 유형과 관련 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와우. 자, 뭐 마지막에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죠? 봅시다. 자, 정책 결정형. 그런데 이 정책 결정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 디시전 메이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행정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책 자문형, 협의형에 해당이 되는, 자문적 리더십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형과 관련이 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협의형, 국민의 입법 제안. 그런데 이 국민의 입법 제안이 이제 정책 결정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네. 2번은 근데 협의형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고. 다음 3번.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때 왜 이거 정해진 대로 안 해? 이거 정해진 대로 안 했어요? 라고 지적해서 그걸 시정을 요구하는 이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왜 이거 정해진 대로 안 해? 그랬을 때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래 라고 해서 좀 이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협의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4번.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한 정보 제공형에 속하죠. 정책 결정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러이러한 자료 보여줘. 그래서 보여주면 보는 거고, 만약에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그럼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 제공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정책 결정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8번의 옳은 내용,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시민 참여 유형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용어 자체도 되게 다채롭게 나온다. 우리 이제 기본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용어의 내용들을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두시는 것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기억해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합격을 부탁해 11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제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행정관리론, 지방행정론 이렇게 이제 4가지 파트가 남아 있죠. 이제 진짜로 한 절반 정도 이제 온 것 같아요. 문제를 보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좀 내가 봤을 그 생각 없이 푸는 생각 없이 그냥 이 문제의 개수만 이렇게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조금 많이 봐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분명히
앞 시간에 풀어줬어. 앞 시간에 풀어줬는데, 어, 이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분명히 설명해준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뭐, 설명해준 내용을 다시 물어볼 수는 있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자기는 처음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 본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를 보다가,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 설명했었던 내용이 어떤 건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출문제가 17년도 기출문제부터 17년도 문제부터 20년도 문제까지 이제 4개년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문제들을 쭉 이렇게 풀어줬는데 18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 이거 전에 풀어봤잖아. 그런가요? 이러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문제만 막 보는 거야. 생각 없이 문제만. 기계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 무슨 문제를 봤는지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만 보고 넘어가면 끝.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시험에 도무지 합격하기 어려워요. 도무지 합격하기 어려워. 그 당시는 정말 공부 잘하는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 전에 봤던 문제를 다시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 근데 전혀 전에 봤었는지 어쨌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언제 한번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왜 문제 보면 기출 문제들은 언제 출제가 된 문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 16년도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15년도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뭐 그랬다 그러면은 뭐 몰라. 그런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문제를 물어보면서 전에 전혀 본 적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망각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거는 뭐 그 친구가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내 케이스다 그러면은 공부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은 뭐 어처구니없는 질문들 많이 나와요. 뭐 기본 시간에 전부 다 설명해준 내용인데 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다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뭐 한다는 소리가 맨날 뭐 제가 뭐 2회독 했는데요. 3회독 했는데요. 2회독, 3회독 그딴 식으로 하면 뭐 할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이 문제를 언제 봤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 못할 수가 없어.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못 본 거야. 그건 교수님이 머리가 좋아서. 시끄러워. 머리가 좋긴 뭐가 좋아. 머리가 좋은데 삼수 아니야?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라는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야. 거기에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야죠. 마음도 쏟지 않고서 그냥 대충 기계적으로 보고서는 뭐 휙휙 넘겨놓고서는 내가 무슨 뭐 2,000문제를 봤네요. 3,000문제를 봤네요. 이딴 소리 하면은 곤란해.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는 그런 과정들.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제대로 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잔소리가 조금 마지막에 길었는데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